자, 마켓나우 2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금요일인데 연휴를 앞두고 있어요. 긴 설 연휴를 앞두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좀 살펴봐야 하는 변수들이 좀 있는데 그래도 뭐 장이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양시장이 어제 외국인이 또 많이 매도하면서 떨어졌던 것을 만회하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간밤에 뉴욕시장은 또다시 트럼프 랠리를 보여주면서 계속 신고가 행진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는 이제 연휴 앞두고 잘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체크해야 될 변수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의 확정이라고 봐는 시각들이 많은 상황이어서 뭐 과거처럼 작년처럼 엔트리 트레이드 뭔가 여파가 있지는 않을까 이런 걸 살펴봐야 되겠고 미국에선 또 연휴 기간에 우리 연휴 때 FOMC 회의가 열려요. 이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또 간밤에 미국이 금리 내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좁혀지고 있는데 자 이것을 어떻게 반응할지 우리가 연휴 동안 쉬는 동안 이게 뭐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영향을 덜 받으면서 피해갈 수 있을지 이런 여부를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또 엔커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감 그런 부분이 실로 다시 재현되지 않을까. 뭐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얘기 나오는데 살펴보시고요. 우리 지금 증시는 크게 두 축입니다. 미국의 정책 수혜감을 누가 더 받아갈 수 있느냐. 오늘 같은 경우에도 AI 반도체 그와 관련된 전선 전력기기 그리고 원자력 그리고 먼저 또 갑니다. 조선이 여전히 또 강한 흐름들을 가지고 갈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어제 현대차 기아 실적 발표 있으면서 자동차 섹터에 대한 관심이 있고 제약 바이오주 실적 숫자로 볼 수 있는 기업들 잘 챙기시는 그런 1월 넘어서 2월 초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자, 뭐 1월에 마지막 거래일은 아닌데 1월 31일 뭐 연휴 중간에 한 번 있으니까 일단은 1월을 잘 마무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어떤 내용들이 부각을 받고 있는지 시장을 움직이는 업종과 이슈, 섹터,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싱크풀을 통해서 오늘도 확인해 볼 텐데요. 연휴를 앞두고 시장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좋게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 외국인 매수가 코스피에도 들어오면서 전반적인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고 장 초반보다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아지고 있고 다시 우리 시장에서도 트럼프의 수혜를 받는 업종들이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지금 돈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전력 설비, 전선,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 이야기 나오면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수혜를 주는 것은 결국에는 전력 설비 전선이다라는 그런 심리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력 설비 전선주들이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HD 현대일렉트릭이 안 좋은 실적 발표했는데 오히려 이게 기회다라고 하면서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원전, 방산, 로봇, 뭐 대표적인 트럼프의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수혜 업종 계속 올라갑니다. 원전주들도 좋고 방산주들도 올라가고 조선이 또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어제 좀 쉬었는데 어제 차익 실현 나오더니 오늘 또 바로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다시 반사 이익을 얻으면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와 HBM 전반적으로 오늘 상승으로 불을 켜고 있는데 SK하이닉스 어제 실적 발표 너무나 좋은 실적 발표하고 나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왔는데 다시 또 오늘 상승불을 켜면서 올라가고 있고 이수페타시스도 역시 관련해서 제약바이오 쪽에 앞으로에 진출하지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반사 이익을 보이면서 강한 이수페타시스의 상승세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2차 전지에 조금씩 회복을 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부담스러운 상황은 이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오늘은 빨간불 켜고 있고요. 정치적인 테마들이 또 몇 개가 보이네요. 뭐 김문수, 이재명, 개헌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김문수 장관이 뭐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될 수도 있다,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개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세종시와 관련된 수도 이전과 관련된 이것을 헌법에 명문화해야 된다 이런 또 코멘트들이 나오면서 개헌 관련 종목들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슈들 가운데 조금 더 자세하게 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럴 때 담아둬야 되는 종목일까요? 업종일까요? 전력 설비, 전선 관련된 종목들 오늘도 너무나 뜨겁습니다. 자, 이럴 때 담아둬야 한다라는 지금 증권사의 리포트들이 어제 오늘 쇄도하고 있습니다.
자, HD 현대일렉트릭 말씀드렸듯이 얼마 전에 실적 발표했는데 어닝 쇼크였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실적이 훨씬 안 나왔어요. 기대치도 굉장히 높았는데 시장의 예상치 컨센서스를 24%나 하회하는 그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영업이익이 좋지가 않았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오히려 증권사들이 지금 현대일렉트릭의 목표 주가를 높이고 있고요. 오히려 이럴 때 매수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수익 인식을 선적 시점에서 인도 시점으로 바꿨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4분기의 실적이 안 좋았던 것이지 이런 것들이 이제 올해 1분기에 반영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올해 1분기의 실적은 HD 현대일렉트릭 오히려 굉장히 좋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러면서 매수세가 오늘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LS 일렉트릭도 실적 발표했죠. 작년에 4분기 그리고 연간 기준으로 했을 때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이 20%나 전년 대비해서 늘어난 수치를 기록을 하면서 LS 일렉트릭도 주가가 다시 우상향하는 방향으로 턴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빅테크 관련해서 뭐 XAI나 이런 이야기, 수지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죠. 이런 것들이 올해 실적에 그대로 반영될 것이다.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대일렉트릭이나 LS 일렉트릭이나 미국의 AI 발전, 이 전력 수요 증가분을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시장에서 평가는 아직 이 AI발 전력 수요 이런 빅테크 업체들의 수주하고 공급한 것이 아직 실적에 채 잡히지도 않았다. 이제 시작이다. 그 실적이 반영되는 게 올해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실적이 좋았지만 올해는 실적이 더 기하급수적으로 좋아질 수도 있다. 지금 주가가 계속 우상향하지만 이 탄력이 올해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 두 회사 모두 미국에다 지금 생산 공장을 짓고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1, 2년 보고 공장을 짓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수지를 타산을 맞추려면 긴 안목으로 봐야 되는데 적어도 10년 사이클을 보고 지금 HD 현대일렉트릭이나 LS 일렉트릭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다. 그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주가 계속 올라갈 수 있을지 오히려 이런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해야 될지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이 또 한 번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네요. 예. 7%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워낙 이제 AI와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폭발하면서 주문이 터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 그게 실적으로 또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 이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최근 또 4천억 원을 투자해서 국내외 변압기 공장 증설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만약에 공장 증설이 완료가 되면 생산량 400개에서 510개로 늘어난다라는 것도 이미 정보로 아실 듯합니다. 그런 흐름들이 반영해서 오늘 투심이 모이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주가가 44만 원 되겠습니다. LS 일렉트릭도 오늘 2.8% 상대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AI 수요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도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 단에서 모두 사상 최고의 실적을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주가 23만 8,500원입니다. 재룡전기가 최근 잘 가더라고요. 4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 여기가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배당금을 아주 후하게 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주들의 마음을 얻고 있다, 신뢰를 얻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최근 나오더라고요. 현재 2% 상승하면서 6만 원 선 넘어섰습니다. 6만 500원입니다. LS 에코에너지가 어제 외국인가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더라고요. 현재도 1% 추가적으로 오르면서 47,300원 선 보이고 있고요. LS 마린 솔루션은 이게 모회사가 LS 전선인데요. 해적 케이블 사업에 대한 사업 시너지 효과가 앞으로 크게 증가될 것이다라는 증권사의 코멘트가 더해졌습니다. 현재는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소폭 떨어지는데 17,550원입니다. 두 번째 테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동차 봐야 되겠습니다. 어제 현대차 실적이 나왔죠. 실적 발표를 보셨는데 작년 매출은 좋았어요. 175조 원을 기록하면서 매출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 영업이익이 14조 원대가 나오면서 전년 대비해서 5.9%가 줄었습니다. 환율 효과 때문인데 환율이 지금 높으니까 매출단에서는 좋은 흐름이 나타나는데 오히려 영업이익 면에서 이 환율 효과가 오히려 조금
부담을 줬다. 그리고 판매 보증 충당금이 이게 늘어나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좀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러면서 약간 실망스러운 현대차의 실적. 어제 뭐 증권사나 투자자들이 현대차 약간 올해는 쉽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던데 뭐 그래도 여전히 탄탄한 판매는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이 현대모비스도 또 실적이 좋아서 주가가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작년에 영업이익을 연간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면서 오늘 주가가 강한 모습을 바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아는 오늘 실적을 발표합니다. 기아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매출이 1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00조 클럽을 가입할 수 있을지 여부를 살펴봐야 되겠고 영업이익도 한 12조 8천억 원 정도 가까이 예상 컨센서스가 나왔는데 전에 2023년에 대비해서 10% 정도 증가한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기아차는 어제 현대차는 약간 실망스러웠는데 기아는 좀 시장에 만족을 시켜줄 수 있을지 그런 정도의 실적이 나올지를 잘 살펴봐야 되겠고요. 자, 현대차 그룹은 올해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것이 트럼프의 비위를 잘 맞춰주는 것을 지금 현대차가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올해 1분기에 미국의 조지아주에 메타 플랜트가 이제 개장이 되죠. 이 공장이 이제 가동이 되는데 여기에 공장 개장식에 준공식에 트럼프를 지금 데려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업을 펼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과연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이 현대차의 메타 플랜트에 가서 뭐 커팅식을 할지 이런 것도 관심이 가고 있는 모습이고 만약에 가게 된다면 현대차와 트럼프의 교감이 뭔가 긍정적인 사인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도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현대차 포함해서 자동차 관련 종목들의 주가 흐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현대차, 삼성증권에서 매수 리포트 내놨는데 목표 주가를 31만 원으로 올려잡았더라고요. 이제는 현대차가 AI로 승부를 벌여야 될 때이다라는 제목의 리포트 올렸으니까 의미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1.2% 하락하면서 좀 쉬어가자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만 원 위에서 여전히 좀 움직이고 있는 흐름들이 눈에 띄고요.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에는 올 한 해 7천억 원 자사주 매입해서 전량 소각하기로 했습니다. 의미 있는 부분은 이제 주주 환원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예전에는 뭐 상반기에 50% 하고요. 일정 부분 우리가 수익을 내고 뭐 결과를 내면 하반기에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조건 없이 100% 전량 소각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의지가 앞으로 잘 떨어질 수 있을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주가는 오늘 한 0.5% 상승하면서 10만 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0만 3,200원이네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고부가 가치 핵심 부품이 늘어나고 아무래도 그 여러 가지 차종 그런 부분이 좀 차종 믹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잘 맞아 떨어지다 보니까 수익성 개선에 보탬이 됐습니다. 그래서인지 5% 넘는 강세로 시장을 좀 리딩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는 거고요. 어제 대비로 했을 때 13,000원 상승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위아가 4거래일 만에 반등을 하면서 오늘 4만 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서현이안을 현대와 기아의 협력 업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의 실적 성장을 받아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도 1% 상승하면서 움직이네요. 자동차 관련주의 흐름들 대부분 좀 오늘 잘 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테마 만나보시죠. 자, 마지막으로는 또 트럼프의 이야기를 살펴봐야 되겠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들 오늘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데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전시키려는 의지는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간밤에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다보스 포럼에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여기서 이야기를 했는데 직접 가진 않았고 화상으로 이야기를 나눴답니다. 여기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전시키기 위해서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오펙에 유가를 낮춰라, 기름값을 낮춰야 된다라는 압박 아닌 압박을 했습니다. 왜냐? 러시아가 어쨌든 또 러시아에서 나는 기름을 가지고 그 기름을 팔아서 번 돈으로 자꾸 전쟁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 돈으로 전쟁에 자금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유가를 낮추게 되면 러시아의 수입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런 자금 부담 때문에 전쟁을 자연스럽게 종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논리였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과연 멈춰지게 될 수 있을지 트럼프가 뭐 당장 24시간 내에 종전시키겠다라는 말은 지키지 못했지만 여러 방면으로 지금 압박을 하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러시아가 종전에 응하지 않으면 러시아 수출품에 모든 관세와 제재와 압박을 가할 것이다라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다가 중국과도 러우 전쟁을 종식하는 데는 협력할 수 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쟁 상황에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중국과도 협력을 하면서 이 전쟁을 종식시킬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표명을 했습니다. 자, 우리 시장에서는 이런 관련된 종목들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그 재건 관련주 해가지고 전진건설 로봇이 투자자들의 좀 관심을 끄더라고요.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가 상향된 리포트가 나왔는데 55,000원 단에서 나왔고 현재는 50원 상승하면서 45,900원 선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 폴란드 공장 그런 이슈도 있으니까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진건설 로봇은 21일 날 51주 신고가를 경신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날 20일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은 HD 현대건설기계였는데 이쪽에서는 앞으로 뭐 미국 시장의 인프라를 좀 확대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동남아 쪽 공략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수요가 집중될 가능성 좀 보시고요. 7만 원 선 위에서 움직이는 상황, 7만 500원 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에도 1.2% 작년 이제 미국과 손을 잡았잖아요. 미국 수출의 길이 좀 열린 흐름들 나타나고요. 건설 장비 쪽입니다. 9,210원. SG도 오늘 반등세 보여주면서 2.5% 강세 힘을 보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테마 만나봤습니다. 자, 연휴를 앞두고 있는 금요일 시장입니다. 어떻게 연휴 전에 시장을 잘 마무리 지어야 할지 전략이 좀 필요한 시간인데요. 오늘도 이데일리온 파트너와 함께 개별 종목 전략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데일리온 라이브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시장에 대한 궁금증과 해답을 찾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이제 긴 설 명절을 앞두고 종목에 대한 궁금증 좀 해소하고 싶으시다 아니면은 설 동안 우리 시장 휴장을 하는 동안 세계 시장이 어떻게 변동성을 보일지 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 파트너님과 함께 해답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이데일리온의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파트너님 반갑습니다. 네. 우선 시장 얘기 전반적으로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글로벌 증시에서 좀 주목하신 부분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다보스 포럼에서의 트럼프 네. 대통령의 이제 기조 연설이 좀 핵심적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나는 즉각 금리 인하를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금리는 우리를 따라 내려가야 할 것이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고 또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이제
석유 수출 기구 오펙에 유가를 내리라고 요청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다시금 이제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강력하게 작용을 하면서 미국 기술주들의 주가 상승력을 좀 이끌었고 우리나라 증시에도 이제 외국인의 순매수력이 유입되게끔 만든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현재 상승력이 좀 일정 부분 나타나고 있고 전일 좀 이탈시켰던 이제 중요 가격 라인 2,538선을 다시금 지금 넘어서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전일 살짝 이탈시켰던 이제 중요 라인인 727선을 다시 재차 넘어서는 그런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 만약에 잘만 좀 이어진다면 이대로 돌파하면서 저번에도 이제 언급드렸다시피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580선 그리고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50선 정도 자리까지 추가적인 상승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여력은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설 연휴로 이 휴장 기간이 좀 길다 보니까 그 안에 해외 증시가 좀 긍정적으로 좀 움직여 줘야 되겠죠. 하지만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제 정고점 부분까지 서서히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국면이어서 여기서 뭐 추가적인 상승력이 좀 잘 나타날지 아니면 이대로 조금 이제 주춤하고 있을지 상당히 좀 애매한 국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일단 외국인의 순매수력이 좀 유입되는 것으로 보아 그리고 이제 연기금의 매수력도 계속적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보아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조정은 좀 제한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상승 관점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주목받는 섹터 그리고 좀 긍정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다면 포지션을 좀 잘 잡아놓고 끌고 가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설 연휴가 끝나고 나서 시장의 방향성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줬는데요. 사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금리 결정에 대한 변동성도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슈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섹터라던가 종목군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다뤄볼 텐데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선정한 이슈는 어떤 걸까요? 네, 오늘 생각보다 이렇게 이슈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골라서 이수 그룹주를 한번 골라보았습니다. 일단 이수 그룹주 같은 경우 일단 좀 긍정적인 이슈가 살짝 나온 것 같은데요. 일단 이번에 좀 이수 페타시스가 하나의 좀 회사 제이오라는 이제 회사를 좀 인수를 하려고 하면서 상당히 많은 유상 증자를 하려고 이제도 했었죠. 한 대략 5천억 정도, 5,500억 규모의 유상 증자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인수를 철회하면서 2,500억 정도 규모로 이제 줄이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5,500억 정도 유상 증자를 이제 선정을 하면서 이 소액주들한테 거센 저항에 이제 직면을 했고 주가 또한 좀 부진한 어떤 그런 흐름을 면치 못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오늘 이제 이러한 이슈를 좀 내비치면서 좀 긍정적인 상승력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고 대표적으로 지금 이수페타시스가 오늘 한 25%나 강력한 상승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어제였죠. 어제 언급을 드리면서 기술적으로 이 120선 라인을 강력하게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기업이다라고 반도체 쪽의 이제 이슈를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서 또 어제 제가 골라드린 종목 중에 하나인데 오늘 역시나 이제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강력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뭐 지금 현재 너무 강한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뭐 추가적인 상승력도 나타날 수 있겠지만 혹여 뭐 조정을 받게 된다면 우리가 매수로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항 라인이 44,400원 정도가 이제 저항 라인인데 혹여 이제 이 자리를 잘 돌파하게 된다면 44,900원 정도 자리까지 바라볼 수 있고 돌파하지 못하고 혹여라도 뭐 눌리게 된다면 이 상태로 좀 조정을 받았을 때 33,800원 정도 선에서는 기술적으로 재매수하는 관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 관점 유지하시고요. 다음 주 금요일 날
이 44,400원을 돌파하지 못하면 전량 매도 후 밑으로 좀 조정을 받았을 때 44,000원 구간에서 재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상태로 금요일 날 잘 돌파가 되신다면 44,900원, 45,000원 정도 부근에서 단기적으로 매도하는 관점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종목이 잘 상승력이 나타나다 보니까 또 따라 올라간 종목이 있죠. 이수화학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도 현재 지금 이제 막 바닥권에서 장대 양봉 하나 만들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 권역만 솔직히 잘 유지를 해줘도 조만간 이제 20선이 60선을 상향 교차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이 종목도 120선 자리를 돌파하는 시세 흐름 한 번 정도는 충분히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좀 조정을 받게 된다면 그리고 조정을 받게 됐을 때 6,600원, 6,700원 정도 라인이 이탈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매수는 한 6,900원에서 6,700원 사이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 권역만 잘 버텨준다면 121선 부근 7,600원 라인을 한 번 정도 강력하게 돌파해주는 시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그런 시세가 혹여라도 잘 나오게 된다면 8,000원 이상 한 번 정도 단기적으로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나 이제 다른 이제 이수 핵심 이제 계열사이죠. 이수 앱지스 같은 경우에는 상승력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종목은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끄고 이 이슈로 인해서 상승이 나오는 이수화학과 그리고 이수 페타시스 이 두 종목만 보시면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수 그룹주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수 그룹주들 어제 시간 외부터도 강한 상승이 나타났었는데 오늘까지도 일부 종목으로는 시세가 나오고 있고요. 그럼 두 번째 이슈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핫하다고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핫한 섹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반도체. 네, 그럼 투자 포인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반도체 쪽도 긍정적인 이슈가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아무래도 이제 미중 간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패권 다툼 그리고 여러 가지 제재 이제 이런 것들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여러 번 나오고 지금 현재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이 오픈 AI와 그리고 오라클과 그리고 이제 소프트뱅크와 이제 합작을 한 이 AI 합작사 스타게이트 설립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대규모 투자 계획을 언급을 했죠. 자,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인프라 쪽, 인프라 하면 결국 반도체, 전력 이쪽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을 하였고 또 거기에 이제 최근에 좀 이슈가 또 나오고 있는 게 이쪽 이제 AI가 핫하다 보니까 지난해부터 이 비메모리향 FC BGA 매출 회복세가 급격하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첨단 기판을 만들고 있는 기판 회사들이 최근 들어서 수급이 좀 긍정적으로 붙으면서 주가 반등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관련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살펴볼 필요성이 존재할 것 같은데요. 일단 대표적으로 이제 대덕전자가 있습니다. 이제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120선 밑에 있을 때 딱 붙여놨을 때 이 가격을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언급을 드리면서 단기적인 저항 라인으로 18,800원 정도 라인을 언급을 해드렸는데 역시나 이 가격에서 단기적인 매도 수급이 나왔다가 좀 눌렸는데 오늘 재차 상승력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이 상태로 또 고점을 더욱더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좀 뜻하고 있고 이 상태로 이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23,300원을 돌파하는 시세가 또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돌파하게 된다면 그대로 중기적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까지도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덕전자 여러분들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잘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 이제 이 대덕전자가 잘 올라가게 된다면 또 이제 기판을 만들고 있는 회사가 있죠. 이제 심텍이라는 회사도 이제 바닥권에서 좀 따라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덕전자가 시세 분출이 잘 나오게 된다면 심택도 우상향으로 올라갈 수 있고 현재 이제 살짝 가격이 이제 바닥권 횡보 국면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양봉 한 개만 나오면 이제 20선이 60선을 상향 교체하게 되고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적어도 120선 정도 부근까지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16,000원 정도를 여러분들이 목표로 잡고 대응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이 종목이 또 올라간다면 또 따라 올라가는 종목이 있죠. 이제 이스페타시스는 이제 오늘 상승력이 나왔으니까 제끼고 코리아 서키트도 여러분들이 같이 또 살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 고려아연 분쟁이 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서 좀 수급이 붙고 있는 모습인데, 자, 이 종목 또한 지금 60선을 20선이 상승 교차시켰고 여기서 과거에 그리고 지금 120선 부근에서 지속적인 저항을 받고 있지만 오늘 다시금 양봉을 만들면서 전일 음봉의 중간가를 넘어서는 한마디로 관통형 캔들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금요일 날 시세가 조금이라도 좀 잘 떠서 시작하면서 1,100원짜리를 넘기게 된다면 120선을 강력하게 돌파하는 장대 양봉 하나 정도는 충분히 만들어 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코리아 서키트도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살펴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대형주 중에서는 이제 LG이노텍이 저점을 좀 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이노텍 지금 뭐 열심히 빠져갖고 마음이 좀 힘드신 분들이 있다면 차라리 오늘 추가 매수나 좀 저점 매수를 통해서 단기적인 상승력을 충분히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장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한 15,500원 정도 아니죠. 15만 5천 원 정도 바라볼 수 있는데 혹여라도 이제 15만 5천 원을 이제 단기적인 목표로 삼고 대응을 했을 때 돌파가 이루어진다면 그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우상향 기조로 나아갈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오늘 단기적으로 한번 매수 접근 한번 해보시고 5만 5천 원 저항점 걸리는지 먼저 체크를 하신 다음에 돌파된다면 그때부터는 우상향 기조로 보시면 좋을 걸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전기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삼성전기는 좀 시세가 살아있는 격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은 일단 지금 요 가격 좀 밑에 가격 라인 12만 5천 원 정도 가격 라인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이대로 우상향 기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삼성전기를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12만 5천 원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상승 흐름을 좀 바라보시고 이 상태로 올라간다면 단기적인 저항이 13만 5천 원 정도 라인인데 13만 5천 원이 돌파한다면 그대로 14만 원 정도 자리까지 홀딩하시면서 단기적인 수익을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PCB 기판 관련 기업들의 앞으로 방향성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스타게이트의 첫 AI 데이터 센터가 거의 크기를 보게 됐을 때 뉴욕 센트럴파크 정도의 크기라고 합니다. 굉장히 크게 구성이 되는데 지금 뭐 중요한 건 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좀 주가의 변동성 나올 수 있는 만큼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LG이노텍이 신저가 경신했죠. 아이폰 판매 부진으로 연동해서 좀 부진한 주가 흐름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낙폭을 보일 때 좀 일부 되돌림 현상을 노려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전반적으로 가격 전략 체크 한번 해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세 번째 섹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섹터는 어떤 섹터일까요? 네, 세 번째 섹터는 김동관 취임식 참석으로 인해서 방산이 좀 움직여갖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 번째는 이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이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그 관련 종목들이 현재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김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부친인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 시절부터 확보된 미국 공화당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망을 통해서 이 취임식에 초청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그 하나그룹주들이 지금 현재 상승력이 잘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미국 필리조 선수를 인수하면서 미국 분한 사업 확대를 위해 토대를 마련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지금 미국 해군 유지보수 MRO 사업에 앞서 있으면서 2건이나 수주를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K9 자주포를 중심으로 미국 국방 조달 시장 공략을 지금 현재 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 국방부 핵심 관료 출신이자 방산
생산 전문 기업인 마이클 쿨터를 해외 사업 총괄 대표로 선임을 하면서 공격적으로 지금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하나솔루션의 자회사인 하나큐셀도 올해 안에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북미 최대 태양광 제조 기지 솔라허브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방산 섹터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LIG 넥스원인데요. LIG 넥스원도 현재 지금 해외 매출 비중이 처음으로 30%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난해 말까지 쌓은 20조 원 수주잔고, 20조 원의 이상 수주잔고, 즉 청궁2의 수출 물량이 올해부터 이 매출로 본격적으로 인식되는 데에 따라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현재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 종목들을 좀 살펴볼 건데요. 일단 뭐 첫 번째로는 이제 하나오션입니다. 그래서 하나오션이 오늘도 상승력이 좀 잘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제가 이제 요 바닥권에서 계속적으로 좀 한마디로 좀 신고가 행진을 좀 보였을 때 이때 이제 1월 7일 날 한 번 정도 더 언급을 드렸고 물론 이제 그 밑에 있어서 여러 번 언급을 드렸지만 그래서 저항 라인이 47,000원이라고 언급을 드렸는데 이 자리를 또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저항 라인 51,800원을 또 언급드렸는데 이 자리도 돌파가 되면서 제가 다음 저항 라인은 또 어디라고 언급을 드렸죠, 여러분들? 7만 원대라고 했죠, 7만 원대. 그래서 7만 원에서 7만 4천 원 구간까지, 아니죠, 7만 1천 원 정도 구간까지 추가적인 상승력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바라보시면서 하나오션은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이제 오늘 상승력이 좀 잘 나타나고 있는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물론 지속적으로 지금 신고가 행진을 보이고 있어서 솔직히 조금 이제 접근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국면이어서 제가 목표가는 좀 제시해드리지는 않고 익절 라인만 좀 설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39만 8천 원짜리가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만 홀딩 관점 유지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화솔루션인데요. 자, 한화솔루션도 오늘 좀 일정 부분 조정을 받은 다음에 또 재차 상승력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오늘이 매수 타점이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화솔루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매수하셔도 될 것 같고 이 상태로 만약에 단기적으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의 상승력이 잘 나오게 된다면 21,800원 정도 라인은 빠르게 터치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자리를 만약에 잘 돌파하게 된다면 그 위로 시세가 좀 강력하게 열릴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열리게 된다면 최소한 26,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시세 분출이 이루어질 수 있어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잘 관심을 갖고 대응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LIG 넥스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LIG 넥스원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다가 재차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이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단기적으로 25만 8천 원 정도 자리까지는 또 한 번 터치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20선 라인이죠. 22만 7천 원 자리가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만 25만 8천 원 정도 자리까지 조금 더 바라보시면 좋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산주 네 종목에 대해서도 좀 깊숙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고요. 모멘텀까지 언급해 주셨으니까 전략 세우시는 데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그리고 설 지나고 우리 시장에 좀 지속적으로 눈여겨볼 만한 오늘의 공략주를 듣는 시간인데요. 어쨌든 이수그룹주들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오늘 PCB 관련해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셨거든요. 공략주도 PCB 관련 섹터 안에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어떤 종목이에요? 네, 대덕전자고요. 제가 근데 지금 일주일에 한 번 나오잖아요. 금요일 날. 네. 예전에 이제 언급드렸던 하나솔루션도 잘 갔고 우진도 네. 잘 갔고 네. 오늘은 대덕전자 찍어드렸는데 잘 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방송 기대 보시는 한번 분들 해보겠습니다. 네. 방송 보시는 분들은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지금 정고점을 다시 또 넘기려는 그런 시세 흐름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오늘이 매수 타점인 것 같고 이 상태로 이제 단기적인 저항력이 이제 23,300원 정도 라인인데 이 자리를 돌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목표로 21,900원짜리 제시해 드리니까요. 오늘부터 한번 잘 관심 있게 지켜봐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대덕전자 언급해 주셨습니다. 고점 돌파 직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접근하기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박성식 파트너와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얼마 전 오징어 게임 2편이 나오고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모두가 아는 글로벌 스트리밍 강자 넷플릭스의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최근 주가가 급등하며 다시 한번 화제가 되었는데요. 그 이유와 넷플릭스의 시작부터 지금까지의 여정, 그리고 전망까지 들여다보겠습니다. 1997년 디지털 스트리밍 시대를 연 회사가 있었다면 믿어지시나요? 넷플릭스는 1997년 리드 헤이스팅스와 마크 랜돌프가 DVD 대여 서비스를 기반으로 설립한 회사입니다. 영화를 꼭 영화관에서만 보지 않아도 된다는 아이디어로 시작된 회사입니다. 처음에는 DVD를 우편으로 배달하는 서비스였지만 2007년부터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하며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인터넷을 뜻하는 넷, 영화를 뜻하는 플릭스의 합성어로 영화나 드라마, TV 프로그램 등 다양한 컨텐츠들을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한 것이죠. 2013년 넷플릭스는 오리지널 콘텐츠인 하우스 오브 카드를 선보이며 자체 콘텐츠 제작이라는 새로운 전략을 시작했습니다. 이 전략은 넷플릭스의 최대 강점이 되었죠. 이후 기묘한 이야기, 종이의 집, 오징어 게임 같은 글로벌 히트작을 통해 콘텐츠 제국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한국, 인도, 남미 등 비영어권 국가의 콘텐츠 제작에도 투자하며 현지화 전략도 강화하고 있고요. 자, 이데일리 TV 인사이트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 앞두고 있는데 이번 주에 또 LG CNS가 일반 청약을 좀 진행을 했죠. 22일에 좀 마무리가 됐는데 시청자분들 중에 뭐 이제 확인이 됐을 텐데 공모주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느 정도 받으셨는지도 궁금한데 자, 이러면서 최근에 IPO 시장이 조금 얼어붙고 약간 시장이 다운되어 있으니까 IPO 쪽으로도 관심이 조금 덜했었는데 LG CNS를 계기로 해서 약간의 분위기의 반전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LG CNS의 공모 청약 관련해서 이슈들을 살펴보고 또 투자 어떻게 이어가야 될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저희가 오늘은 LG CNS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 뭐 이번 주에 제 주변에도 LG CNS 나 공모 청약했다. 몇 주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좀 제법 있으시더라고요. 네. 최근에 IPO 관련해서 투자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안 갖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조금 반전된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LG CNS를 그러면 살펴볼까요? 어떤 기업인지를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어쨌든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개인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올해 IPO 시장에서 중요한 가름자가 되었다. 이번 뭐 그나마 아주 흥행은 아닌데 이 정도 그쵸. 흥행이면 굉장히 중요한 신호가 되어서 그냥 반가운 소식이고. 불씨를 좀 살린 것 같아요. 네. 네. LG CNS는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IT 기업입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 IT 기업이 삼성 SDS나 그쵸. 그리고 뭐 현대 오토론, 뭐 오토 같이 현대오토웨버. 예. 그 대기업은 대부분 대기업 집단은 IT 계열사를 가지고 있죠. 그쵸, 예. 왜냐하면 기업 활동을 하다 보면 공장을 돌다 보면 우리 소위 말하는 SI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이 필요하고 그리고 시스템 메인테넌스가 필요하죠. 그쵸. 그래서 우리나라 IT 기업은 SI와 SM을 주로 합니다. LG그룹 근데 우리나라의 이 SI 기업은 우리가 이제 세계적으로 미국의 시스코가 있고 네, 그렇죠. 뭐 오라클도 오라클, 있고 예, 뭐 이런 최근에 기업인데 이슈인, 이런 기업들하고 약간 결이 달라요. 아, 왜 그런가요?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이런 대기업 계열사의 IT 기업이 들어온 게 약 40년쯤 돼요. LG CNS도 1987년도에 생겼습니다. 꽤 오래된 회사군요. 굉장히 오래됐죠. 근데 우리나라의 특성이 있어요. 네. 이걸 좀 아셔야 되는데 뭘까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네네네.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미국의 대기업 그러면 우리가 구글, 뭐 그쵸. 메타라든지 빅테크 빅테크 기업들. 기업이잖아요. 그쵸. 우리나라의 대기업은 거의 90% 이상이 IT 기업입니다. 네이버 정도 빼고, 그렇죠. 그죠? 그러면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SI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발달되어 있습니다. 아, 제조업 기반 SI가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하는 사업이 주로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뭐 그리고 물류라든지 네, 그렇죠, 그렇죠. 뭐 그리고 요게 좀 발전해서 스마트 시티라든지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기업 계열의 IT가 그 이전에는 대부분 계열사들의 물량을 수주해서 그렇죠. 주로 내부 이제 거래가 많았죠. 내부 거래 위주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사실은. 지금도 보면 삼성 SDS가 내부 거래율이 86.5%입니다. 거의 대부분이네요. 포스코 계열에 있는 포스코 IT 계열사가 ICT. 포스코 DX인데 DX. 예. 여기가 90.4%예요. 네. 롯데는 롯데 이노베이트라고 있는데 여기가 66.3%입니다. 근데 이제 LG CNS는 요게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으로 59.8%예요. 상대적으로 좀 낮네요. 낮죠. 요 말은 그만큼 쌓아놓은 노하우를 가지고 외부 물량을 그만큼 수주하고 있다. 외부 업체들과 그러니까 거래를 한다. 확장성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요게 이번 상장에서 좀 주요한 공략 포인트인 것 같고 여기에다가 이제 최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건 이제 빅 AI와 빅데이터 뭐 이렇게 가면 네네. 클라우드 서비스가 그쵸. 요 기업들이 합니다. 그리고 AI가 공장과 결합될 때는 누구하고 할 거냐 이 기업들하고 해야 됩니다. 스마트 팩토리 이런 사업을 부분들이 했으니까. 약간 포텐셜한 성장성이 있다. 시장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LG CNS가 상장한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유, 뭐 전략 이런 것도 어쨌든 LG 내부 거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다른 업체들, 외부 업체들과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것들 그리고 때마침 또 AI, 스마트 팩토리 뭐 이런 쪽으로 가는 흐름을 타면서 연초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자 이제 상장은 뭐 2월 초에 상장이 되고 코스피에 상장이 되고 청약 증거금이 일반 청약이 21조 원 정도가 모였다고 합니다. 뭐 작년이나 아니면 뭐 얼마 전에 뭐 두산 로보틱스 뭐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의미 있는 숫자가 모였고 기관 수요 예측에서도 뭐 밴드 상단을 기록을 했고 좋은데 자 그러면은 이제 뭐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게 삼성 SDS인데 삼성 SDS가 지금 시총이 한 9조 좀 넘고 9조 4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LG CNS는 지금 시장에서 평가하기로는 뭐 한 6조대가 나올 거다라고 하는데 뭐 이 정도의 가치가 적정하다고 보세요, 대표님? 우선 이제 이번 사전 청약에서 네. 상단으로 계산을 하면 네. 6조 정도 되죠.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 가지를 좀 더 균형 있게 봐야 된다. 첫 번째는 매출액입니다. 매출. 어쨌든 뭐 얼마든지 중요하기 때문에 2019년도에 LG CNS 매출액이 3조 3천억이었어요. 근데 작년, 그러니까 2023년, 원래 작년 건 아직 결산 안 나왔으니까 2023년 매출액이 5조 6천억이었습니다. 네, 한 70.7% 올랐죠. 그러게요. 2019년에서 2023년은 아시겠지만 팬데믹 기간입니다. 그죠? 요 팬데믹 기간에 매출 성장률이 올랐다는 게 약간 이제 관점 포인트고 원래 6조 정도 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장외 거래에서 약 10조 정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장되기 직전에. 네네네. 그렇다면 올해 매출이 견고한 성장세를 이룬다면 저는 6조 이상의 가치는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비슷한 대기업 계열의 IT, SI 기업에 비해서 내부 거래 비중이 낮다. 상대적으로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경쟁력인 우리나라 대기업의 IT 계열에서는. 그러면 외부 확장성 플러스 스마트 시티 같은 게 같이 뭐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공산이 있다면 생각보다 저는 6조 이상의 가치는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뭐 하단 기본 베이스를 6조 정도로 보시고 그 넘어설 수 있는 포텐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평가를 하시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6조 정도 매출에서 내부 거래 매출이 한 60% 되니까 한 3조 5천억 내부 거래는 그냥 항상 견고하게 유지된다고 보셔야 되는 그쵸. 거죠. 예. 그 외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번에 가져온 이제 상장을 통해서 외부에서 들어온 자금을 통해서 6천 정도 이제 들어올 텐데 추가 투자가 이루어지면 그보다 좀 더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자, 과연 이제 상장을 해서 자금을 모은 걸로 어떤 사업을 추진할지도 기대가 되고 있고. 자, 근데 이번에 어쨌든 LG CNS가 상장을 할 때 많은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과거에 뭐 기억이 떠오르는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LG 그룹에서 뭐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할 때 뭐 엄청난 대박을 터뜨리기도 했지만 사실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비판도 많이 받았었잖아요. 물적 분할. 예, 그렇죠. 뭐 그때 LG 화학에서 떼내서 네. 이거 상장을 하는 모습이어서 이번에도 근데 LG CNS도 약간의 논란은 좀 그렇죠. 되더라고요. 중복 중복 상장 논란이 예, 있었죠. 중복 상장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평가를 하던데 이게 왜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네. 자, LG CNS의 대주주는 주 LG입니다. 네, 지주회사 LG 죠. 49.5%의 네네.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주 LG를 투자한 분들이 LG CNS 때문에 투자했을까? 이 질문만 하면 됩니다. 그건 아니겠죠. 그렇죠. 네. 이제 만약 그렇다면 이건 중복성 논란인 거예요. 네. 만약에 투자자들이 주 LG를 투자한 투자자들이 우리는 LG는 딴 건 모르겠고 CNS 때문에 우리 투자한 거야. 자, 이렇게 되면 이건 중복성장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은 많지 않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주 LG는 제일 큰 곳이 LG전자죠. 그렇죠. 예. 그리고 LG 화학이 화학도 있죠. 있고. LG 엔솔도 사실 주 LG가 산하에 있는 산하에 있죠. 그렇죠. 대부분의 이제 중복성장 논란이 뭐냐면 자회사의 가치가 때문에 모회사의 가치에 상당 부분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있는데 불구하고 자회사를 굳이 떼내서 상장을 그쵸. 하면 이건 중복 상장이죠. 그쵸. 이게 더블 카운팅이라고 이해합니다. 돈을 그냥 더 벌겠다라는 그런. 근데 사실 그냥 중복 모습이죠. 상장이라는 이름은 외국에는 그 명칭 자체가 없어요. 그런가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어. 이게 굳이 단어를 가져오면 일본에서 이제 온 건데 오약고 상장이라고 그래요. 일본말로. 오약고 상장. 예, 예. 어. 그러니까 더블 카운팅이라는 데 굳이 따지면 영어로 더블 카운팅인데 더블 카운팅의 분명한 개념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투자자들이 그 기업에 어떤 가치를 보고 투자했느냐라고 했을 때 자회사의 가치를 보고 더 많이 투자했다면 네. 중복 성장 논란이 분명한데 그쵸. LG CNS의 경우는 두 가지 조건에 좀 안 맞는 거죠. 첫 번째는 주 LG보다 CNS가 생긴 지가 더 오래됐습니다. 예, 그렇죠. 아까 1987년에 87년도에 미국 EDS와 합작으로 만든 게 CNS예요. 그러니까 87년도면 이제 막 286 AT 컴퓨터가 나올 때예요. 네, 근데 그쵸. 그때부터 전산화 작업이 시작되면서 이제 도입되면서 CNS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단 역사에서 좀 다르다. 그렇네요. 그리고 주 LG는 2004년도에 지주회사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만들어진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배 구조가 변경되면서 붙은 거기 때문에 좀 그렇네요. 개념이 다릅니다. 아. 그 첫 번째 이 조건이 붙는 거고. 근데 아까 LG 화학, LG 엔솔은 다른 거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LG 화학이 엔솔을 키우기 위해서 계속 투자를 했잖아요. 그죠? 그쵸. 이건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아니다. 두 번째는 제가 방금 계속 주장했듯이 주 LG에 투자한 분들이 CNS 때문에 투자한 것일까? 아니라는 거죠. 그쵸. 네, 이럴 때는 약간 형식은 중복 상장 논란이 맞지만 내용을 보면 좀 결이 다르다. 그렇네요. 뜯어보면은 어쨌든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먼저 태어난 게 LG CNS였고 그렇죠. 나중에 이런 뭔가 그때 한참 뭐 정부에서 뭐 지주회사로 하면서 지배 구조를 개편해라 뭐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어쨌든 LG가 주 LG를 만들어서 그 산하의 이 계열사들을 딱 넣은 거니까 뭐 중복 상장이라고 보기에는 또 아닌 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뭐 상장을 하게 되는데 주가가 궁금한 겁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뭐 LG 엔솔 뭐 약간은 결은 다르긴 했지만 아니면 뭐 카카오를 생각을 해보면 카카오가 뭐 원래 카카오를 상장했다가 그 아래로 뭐 모빌리티나 뱅크나 이런 것들을 막 상장하면서 카카오의 주가에 타격을 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약간 그런 거랑은 다르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러면 오히려 LG CNS가 잘하면 주 LG의 주가가 뭐 수혜를 받거나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거는 듭니다. 그런 경우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상장을 준비하고 뭐 발표할 때만 해도 네. 주 LG가 약간 타격을 받는 것 같았는데 이게 한 일주일 만에 주 LG가 다시 반등을 하면서 네, 그쵸, 지금은 그쵸. 오히려 주 LG가 반등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시장에서는 요거는 좀 중복 성장하고는 결이 다르게 보고 그렇네요. 있다는 반증이 되는 것이고 지금 LG CNS의 지분 구조가 그러니까 주 LG가 49.95%, 네네. 약 50%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맥커리가 약 35%를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1.12%를 가지고 있는 구조인데 중복 상장 논란이 좀 결이 다르다는 구정 때문에
현재 주 LG 주가가 오히려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상장이 잘 돼서 한 6조 이상의 가치를 하게 되면 주 LG 입장에서는 공모자금이 오히려 투자 자금 들어오는 입장이고 그쵸. 예. LG 가치가 현금 확보가 올라가면서 LG 주가가 오히려 상승시킬 요인이 오히려 높아진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러면서 주 LG의 주가도 이제 함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최근에 약간의 반등이 있었는데 상장하고 나서 이제 CNS도 중요하겠지만 뭐 청약 받으신 분들은 CNS 첫날 집중하실 테지만 뭐 장기적으로 투자 생각했을 때 LG 전자나 주 LG 같은 것들 지금 주가는 좀 낮아져 있는 상태니까 충분히 좀 매력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LG CNS의 주가도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근데 LG CNS 저도 이번에 이 공모청약 보니까 근데 의무 확약 이 비율이 높아요. 예, 그렇게 좀 뭔가 상장하고 나서 바로 좀 뭔가 흔들리는 거 아닌가 약간 걱정은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의무 확약 정도를 15%를 잡았는데 네. 이게 이제 이유가 CNS가 재무적 투자 FI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매커리가 있어서 매커리 35%를 가지고 있는데 구주 매출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고 이러다 보니까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리스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확약 자체를 6개월로 한시한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이고 이게 구주 매출의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자녀 지분에 대해서는 상장 후 6개월간 의무 보유 확약을 네네. 걸어버린 거죠. 요게 이제 조금 안전판이 될 수 있겠지만 저는 좀 더 장기적으로 보면 어쨌든 상장사들은 네. FI를 계속 안고 가는 기업은 저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쑥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네. 당연하겠죠. 그렇죠. 저는 이번 LG CNS가 상장을 해서 자본시장에서 돈을 가져와서 이 FI를 이제 완전히 없애버리면 분리해버리면 중장기적으로는 LG CNS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아. 왜냐하면 구주 매출을 가지고 있는 FI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네. 항상 리스크거든요. 그렇죠. 언제 나갈지 모르고 이게 주가가 뜨면 나가는 거 아니야? 항상 투자자분들은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네요. 예. 우리 6개월 지나서 저는 FI를 어느 정도 자금이 확보되면 엑스 시켜주는 게 장기적 관점에서 CNS는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 엑시스 시켜주고 그런 휘둘림에서 좀 독립적으로 오히려 본연의 가치를 그러면 평가받을 수 있게. LG CNS를 투자하시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이제 작전을 짜겠죠. 처음에 청약에서 조금 더 더블을 갈지 모르겠지만 약간 여기서 수익을 챙기고 구주 매출이 엑스트한 6개월 후에 확약이 끝나는 시점에 한 번 더 태워서 투자를 하겠다. 그때 FI가 이제 정리가 되면 오히려 주가가 약간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조정이 나올 때 한 그때 게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그냥 이 CNS의 펀더멘털을 보고 투자하는 그렇죠. 전략으로요. 그러니까 CNS의 펀더멘탈을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때 들어가는 게 오히려 유리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CNS는 향후에 이제 이 CNS라는 이 기업이 어느 섹터로 편일지 모르겠어요. 저는 AI 섹터로 편일될 가능성이 높다 봅니다. 왜냐하면 LG는 두 가지가 있어요. 4대 그룹 중에서 AI 관련된 인프라를 가장 많이 확보한 곳이 LG입니다. 그런가요? 그리고 LG 인하원의 그 헥사온이라는 기술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게 LG CNS와 결합될 수밖에 없겠죠. 네. 예, 그런 관점까지 본다면 LG CNS 어느 섹터로 편입될지는 이제 분명한 것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보신다면 그렇게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알겠습니다. LG CNS의 투자 전략까지 케이스별로 한번 알려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시각을 저희가 좀 더 넓혀서 어쨌든 최근에 IPO하는 이제 상장되는 종목들을 딱 보면 시장이 뭐 워낙 안 좋은 상황이기도 하지만 바로 그냥 그날 상장한 날 바로 그냥 올랐을 때 그냥 빨리 차익 실현해버리고 떠나자. 이게 개인 투자자들도 그렇고 기관 투자자들도 그렇고 그런 모습이 너무 이제 강해졌단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LG CNS도 주가가 그렇게 그냥 훅 빠지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도 들고 이러니까 이 금융당국에서도 뭔가 이번에 조치를 냈더라고요. 네. 이런 내용도 한번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 맥락을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네. 금융당국이 지난해부터 밸류업이라고 굉장히 외치면서 정책을 네, 많이 그렇죠. 내보냈는데 시장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했다. 그렇죠. 네. 네.
근데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되겠는데 두 번째 이제 카드를 내민 게 뭐냐면 앞으로 좀비 기업을 놔두지 않겠다. 즉 상장 폐지에 대해서 좀 엄격한 퇴출시키겠다는 거죠. 잣대를 대고 이거를 더 강하게 물어붙이겠다. 그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이거 IPO만 하면 지금 그래프에 보시듯이 IPO만 하면 6개월 사이에 네, 주가가 다 빠집니다. 저 모양입니다. 네, 다 빠집니다. 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투자하시는 분들은 단타 매매에 익숙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시장은 기업도 중장기적인 투자자를 원하는데 그렇죠.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중장기적인 투자가 되려면 두 개가 뒷받침돼야 됩니다. 네. 첫 번째는 이 기업의 본연의 가치를 신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렇죠. 시장을 신뢰할 수 있느냐는 건데 이거는 정부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네. 두 번째는 그 시장을 신뢰하고 그 기업의 가치를 믿었는데 그 기업이 제대로 우리에게 대우를 해주고 있느냐. 그렇죠. 이게 네. 배당과 자사주 소구하기 그렇죠. 이런 거죠. 주주 친화적인 투명인 정책. 네. 제도라든지 이런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하고자 하니까 첫 번 순서가 저는 틀다 봐요. 정부에서 첫 번째 이걸 했어야 됩니다. 시장의 질서를 재편시켜줘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게임이 룰이 공평한 곳에서 게임을 하고 싶지. 그쵸. 게임이 룰이 불공평한 곳에서 게임하고 싶지 않잖아요. 개인 투자는 항상 말하는 말이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기울어져 있는 시장이다라는 그렇죠. 이야기들 계속 그러니까 하시잖아요. 이 제도는 뭐냐면 게임의 룰을 그나마 좀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한번 내민 제도예요. 네. 자, 게임의 룰을 공평하게 해서 좀비 기업들을 퇴출시켜 어떤 이점이 있느냐. 일단 자본시장의 돈이 갈 곳에 돈이 갑니다. 그렇죠. 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은 정확하게 답을 알고 있거든요. 그쵸. 뭐가 가치가 있는지. 그거를 정부에서 빨리 잡아줘야 된다. 저는 이번 조치가 그나마 늦은 감은 있지만 네. 다행스러운 조치다.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됐을 때 투자자들이 단타 매매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내줘야 된다. 네네. 근데 첫 번째는 뭐냐면 기관 투자자는 최소한 기간을 더 늘려줘야 된다. 그렇죠. 네. 지금처럼 이렇게 해버리면 기관 투자자들도 담당자들이 돈이 보이는데 안 빠져나올 수가 없잖아요. 네, 요거 막아줘야 된다. 그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퇴출 시스템을 저는 좀 더 강하게 만들어야 된다. 네. 더 엄격하게. 네. 진짜 우리나라의 한국, 미국, 일본만 봐도 네. 최근 5개년간 상장한 증가율이 우리나라가 18%예요. 미국 3.5%밖에 안 됩니다. 아주 엄격해요. 일본도 5%밖에 안 됩니다. 상장 단계부터 엄격하다는 그렇죠. 거죠. 미국이나 일본. 그러니까 상장하기도 어렵고 상장되면 퇴출률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상장은 쉬운데 퇴출은 너무 어렵다. 요 구조 빨리 바꿔줘야 됩니다. 그렇네요. 말씀해 주신 그런 제도가 개선이 돼야 되는데 저는 그냥 듣다가 갑자기 생각난 것이 우리나라 뭐 대학교 들어가기는 쉬운데 뭐 학사 경고 받거나 퇴출되는 경우 졸업하는 경우는 다 졸업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에서는 뭐 입학도 어렵고 졸업도 어렵고 네,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시장에도 좀 적용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LG CNS로 저희가 IPO 새해 첫 포문을 열어봤는데 뭐 올해도 IPO 하는 기업들 많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뭐 박주근 대표님께서 또 계속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설 연휴 잘 보내시고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디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더는 밀릴 수 없는 자리, 현대모비스, 삼성전기 실적 발표, 하지원, 아스테라시스 신규 상장입니다.
자, 맨날 무슨 뭐 지지부진하고 뭔 주가가 횡보하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나라는 절벽이에요. 여기서 떨어지면 절벽. 절벽 끝에서 매달려가지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이고 이게 데일리로 보여드리다 보니 다른 나라도 데일리니까 상승을 계속 우상향 하더라도 하루에 움직이면 힘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하루의 움직임이 힘들어서 그날 겹쳐서 우리나라도 힘들고 다른 나라도 힘드니까 똑같겠거니. 아니죠. 그게 다른 나라들은 우상향하고 있는데 중간에 쉬는 그 스팟 하루가 잡혀서 힘들어 보이거나 하루만. 그거 아니면은 상승했다가 이제 옆으로 횡보하고 있으니까 오랫동안 횡보하고 있어서 지겨워서 힘들거나 그거고 우리나라는 지금 내리 꽂은 다음에 밑에 겨우 매달려 있어요. 그 절벽 거기 떨어지면은 2020년 3월 달 코로나로 가요. 그게 틀려요, 지금. 데일리로 보면 하루하루는 다 힘들 수 있죠, 누구나. 그렇잖아요. 세상도 똑같잖아요. 너무 좋아 보이는 사람도 하루쯤은 우울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인생 자체가 우울한 사람이랑은 다르죠. 그러니까 인생 자체 우울한 사람 비교해서 그런데 국장은 지금 인생 자체가 우울한 증시예요, 지금. 장기적으로. 그거를 명심을 해야 돼요. 지금 다우, 나스닥,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지수만 마이너스였는데 이런 로켓보가 정말 시원합니다. 자, 이게 바로 V자 반등이죠. 이게 V자. 이 V자가 영문자 V로 딱 보이게끔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각도도 올라갈 때 각도가 더 가파르죠. 기울기가 가파르다는 건 힘이 더 센 거잖아요. 그냥 원리. 그렇죠? 가파른 산길을 올라가는데 여러분들 다리 아파요, 안 아파요? 훨씬 아프죠. 그렇죠? 그런데 그 가파르기를 이 내리막길보다 더 빠르게 올라갔다는 거는 이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이게 산을 등산했어요. 여러분들 내려올 때는 중력의 법칙이 작용하니까 그냥 터벅터벅 내려가도 굉장히 속도가 붙잖아요. 근데 그렇게 내려와서 힘이 다 빠지고 나서 다시 바로 올라가라고 해봐요. 한라산 너 등반하고 내려왔는데 너 바로 다시 한라산 정상 올라가 이래봐요. 다리가 안 움직여, 다리가. 그 다리가 안 움직이는 상황인데 더 가파르게 치솟는다. 그건 에너지가 엄청나게 세다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 그거랑 똑같잖아요. 지금 등반을 한번 하고 내려왔는데 걔보고 다시 올라가라고 한 거예요, 정상까지. 이게 다리가 아리백에서 자기 다리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 각도가 더 세단 말이죠. 그러면 에너지가 정말 센 거죠, 지금. 에너지가 정말 세잖아요, 지금. 여기. 지금 45,000에 거의 다 갔었고요. 12월 4일 날 역사상 최고가인 45,073도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자, 나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나스닥은 더 갔어요. 지금 이게 2053인데 자, 이것도 12월 달에 2204.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거. 지금 하루에도 오를 수 있어요, 지금 하루에도.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가파른 각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S&P 500입니다. S&P 500은 이미 역사상 최고가를 썼어요. 대단한 흐름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등반을 다 마치고 나서 갑자기 거기서 올라가라고 했는데 미친 듯이 초인적인 힘이 나는. 그래서 지금 뚫어버렸습니다, 지금. 역사상 최고가예요. S&P 500 역사상 최고가. 자, 뒤로 가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입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드디어 그 지겨운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시켰다. 그쵸? 5,350을 돌파를 시키고 지금 확인 작업했죠. 확인 작업. 거기가 저항이 아닌 이제는 지지임을 확인하는 꼬리가 달리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지금 10월 달부터 한 3, 4개월간의 박스권을 드디어 돌파하고 이제 방향성을 위로 지금 정하는 모습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물론 미국이 좋은데 우리나라에 커플링이 안 됐는데 안 가는 것보다는 나은 거죠. 안 가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미국이 간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커플링이 되진 않는데 그렇다고 미국이 안 가버리면 그럼 더 망하죠. 그렇죠? 가는 게 그나마 미국이 한 100m 달리기를 한 저 정도 하면은 우리나라 이제 50m 지점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그런 거랑 똑같잖아요. 야, 너 어차피 뭐 지금 요즘에 뭐 대학 나와서 뭐해? 대학 나와도 아무것도 할 것도 없는데 대학 안 나오면 더 한 거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있어요. 그렇죠? 독일 닥스도 지금 급등을 해가지고 갭 상승이 몇 개 껴가지고 지금 위로 뻗어 올라갔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자, 어차피 뭐 독일이 오르든 유럽이 오르든 미국이 오르든 우리나라는 안 따라가는데 독일하고 미국하고 유럽이 안 가버리면은 우리나라는 그럼 더 최악인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브라질도 지금 한숨
저기 돌렸지만 아쉽다. 뒤로 가겠습니다. 신흥국 좋지가 않아요. 신흥국은 브라질, 인도는 지금 브릭스는 지금 상당히 안 좋아요. 인도는 더 안 좋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지금은 신흥국 증시의 타이밍이 아닙니다. 자, 상해도 별 볼일 없고 다 브릭스죠. 브릭스에서 자기네끼리 뭐 경제 공동체를 형성해서 뭘 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렇게 뜻대로 되진 않는 것 같아요. 뒤로 가겠습니다. 만약 그게 잘 됐다면 미국의 대항마로 정말 올라선다면 러시아 루블하건 무슨 상해 중국의 뭐 위안하건 그렇게 해가지고 국제 결제 해서 무슨 달러와에 뭐 대항한다. 그게 잘 되면 이미 주식시장에서 반응을 하겠죠. 자, 심천도 그다지 좋지 않고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중국몽, 인도몽, 브라질몽 많이 그동안 뭐 그런 거 주장하는 사람 많았지만 아직까지 미국에 대적하는 어떤 털끝조차 건드리는 걸 못 봤습니다. 자, 니케이 225, 와, 니케이 225 불기둥을 지금 세우면서 4만을 돌파했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대만도 지금 23,525, 지금 고점 돌파가 또 얼마 안 남은 상황이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S&P 500은 고점 돌파했고요. 독일 닥스도 고점 돌파했고 나머지 미국 3대 지수에다가 대만 니케이 지수들 이런 것들은 지금 고점 돌파에 도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자, 우리나라는 물론 연초의 모습은 좋았죠. 근데 레벨이 다르죠. 레벨이. 지금 우리나라는 밑으로 내려 꽂은 다음에 그 밑에 정말 더 이상 거기서 깨면 안 되는 자리에서 대롱대롱 매달려서 겨우 지금 생명을 유지한 다음에 가까스로 지금 숨을 돌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물속에 빠져가지고 숨이 막혀서 죽을 뻔하다가 이제 겨우 무트로 올라와가지고 잠시 숨호흡을 거르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기가 주저앉으면 안 되죠. 미국, 유럽이 가도 우리나라 안 간다 그래서 주저앉아버리면 우리나라 더 주저앉는데요. 뒤로 가겠습니다. 코스닥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21선에 딱 걸려 있어서 미국, 유럽이 더 가야 돼요. 완전 그냥 달나라로 가야 돼요. 달나라로 가면 이제 우리나라는 지구에서 출발하는 정도. 뒤로 가겠습니다. 안 가면 안 됩니다. 자, 근데 원달러 환율이 지금 61선에 반등권에 들어섰다는 게 지금 부담이죠. 여기서 또 V자 반등을 하여 1,450원 정도까지 또 반등을 해버리면은 코스피는 또 반락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게 딱 121선에 딱 막혀 있잖아요. 하필이면은 그렇죠. 121선 저항의 지수가 막혀 있는데 원달러 환율은 또 61선 반등권이에요. 참 이게 톱니바퀴처럼 가려고 하면은 정말 정확한 위치에 지지와 저항이 방해를 합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유가는 이제 빠졌습니다. 트럼프가 사우디 너네 이 유가 내려야 돼 해서 불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불이 붙어서 유가가 올라간 게 아니라 그 말에 불이 붙어가지고 유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내릴지 안 내릴지 모르겠으나 트럼프가 지금 워낙에 지금 강력한 드라이브로 여기저기 손을 대고 있는데 지금 유가마저 입김이 가장 세죠. 어떻게든 주저앉히리라 생각이 되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외국인이 다행히 사고 있죠. 하지만 속도가 좀 느립니다. 2천억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이 정도 하면은 이제 4천억밖에 못 사요. 뒤로 가겠습니다. 4천억보다 더 사더라도 5천억 정도? 그게 왜냐하면 어저께 6천억을 팔았기 때문이죠. 6천억을 팔았기 때문에 오늘 6천억을 사더라도 쌤쌤인 거죠. 그냥 여기서 더 나아가려면 더 많이 사야 돼요. 지금 1조가량을 사버려야 되는데 속도가 좀 모자르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 미국의 그 특징주 제일 많이 오른 건 뭔가요? 5위의 메타네요. 자, 메타도 완전 부활했죠. 저커버그가 맨 먼저 말하라고 리조트 가가지고 고개 숙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의 페이스북을 삭제했던 거 실수입니다. 뭐 이런 어딩은 아니었겠지만 그렇죠? 페이스북에서 옛날에 삭제했다가 찍힌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가지고 페이스북에서 그 걸러내는 시스템을 없앴습니다. 물론 교정을 한 거지만 일단 교정해서 뭐 X의 방식을 따른다고 하죠. 어쨌든 수구리고 돈도 갖다 바치고 이러니까 주가가 좋고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다가 트럼프의 지금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리는 상황에서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주가가 좋잖아요. 주주들은 좋아하겠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도쿄입니다. 도쿄에서 지금 가장 많이 오르는 거는 닌텐도네요. 야, 닌텐도 요즘에 흐름이 상당히 매일매일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닌텐도 상당히 좋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넷플릭스 특징적으로 지금 나왔는데 지금 실적이 대박이 나와버려가지고 가입자가 지금 이번 분기에 얼마가 늘었었다고 했죠? 지금 거의 1,900만 명인가? 그쵸, 여기죠. 야, 1,900명이 아니라 1,900만 명이 이게 무슨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이 수치가 가능한 겁니까, 지금?
4분기에만 우리나라 절반에 해당되는 거의 2천만 명이 신규 가입을 했어요. 이 넷플릭스에. 이게 아마 광고요금제가 생기면서 광고요금제 15초 정도 보는데 가격이 거의 3분의 1로 다운됐잖아요. 그게 상당히 지금 그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여기 오징어 게임 관련주 하지만 오징어 게임 관련주란 건 없습니다. 그냥 넷플릭스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이정재 뭐 그 주식도 그냥 하루아침에 그 올라갔다 끝나버렸잖아요. 여기 보면은 나와 있죠. 오징어 게임이랑 타이슨 vs 폴 경기, NF의 경기 이런 것들이 인기 컨텐츠가 성공적이었다고. 지금 오징어 게임이 지금 꽂혀 있어요, 지금 여기. 그리고 넷플릭스가 라이브를 안 하잖아요. 근데 지금 라이브에 욕심을 버리고 있습니다. 타이슨 대 폴 경기. 여러분 그런 거 상상해 보셨죠? 야, 넷플릭스가 저거 생방까지 때리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넷플릭스가 뉴스를 만들어서 라이브 뉴스를 해버린다. 끔찍하지 않나요? 레거시 미디어한테. 자, 뒤로 가겠습니다. 지금 라이브를 늘린다고 합니다. 자, 귀주모태주는 신규 소식은 없어요. 뒤로 가겠습니다. 귀주모태주 CATL은 저기가 나왔어요. 증권사에서 둥우증권 증권사 1월 22일 날 나왔는데 지금 실적 회복세가 좋아서 투자 의견 매수에다가 450위안을 제시했는데 지금 닝더스 사이가 256위안이거든요. 거의 목표 주가가 지금 2배로 지금 잡았습니다. 상당히 좋게 보는 걸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죠. ESS 배터리 출하량이 105에서 110기가와트시로 전년 대비 무려 50%에서 60% 증가할 것으로 지금 밖으로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구 환신 정책 이거죠. 자동차를 새로 살 때 보조금을 주는 이것 때문에 신에너지 동사 배터리 출하량 예상치가 650기가와트시로 2024년 대비 3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이 증권사에서 예상한다고 하면서 목표 주가를 2배로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가에 뒤로 가겠습니다. CATL의 이 중국 증권사에서 보는 이 가이던스는 상당히 좋고요. 자, 도요타 자동차입니다. 도요타 자동차는 뭐 업데이트된 내용은 없고요. 21선에 막혀 있다는 모습 답답하죠? 뒤로 가겠습니다. 지금 닌텐도 같은 것들이 지금 오르고 있지 도요타는 헤매고 있어요. 자, TSMC는 계속 실적 좋게 나온 뒤로 계속 위로 뻗고 있죠. 자, 쟤도 지금 한 번만 올라가면 1월 7일 날 저 역사적 정고점 또 돌파 시도합니다, 지금.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닌텐도입니다. 이 닌텐도 드디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고 역사상 신고가를 또 갔어요, 닌텐도가. 자, 이거 닌텐도 좋아하고 마리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사야죠, 지금 일본 주식 지금 100만 원 단위로 살 수 있는 불편함, 점심시간이 있다는 거,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일본 주식도 요즘에 투자하기가 상당히 쉬워졌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마리오 같은 IP가 우리나라에 사실 없잖아요. 지금 일단 박스권 상단 돌파해서 이것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12월 달부터 올해 2월 달까지 횡보하던 부분을 뚫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만엔 돌파가 눈앞에 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2025년 상반기 신규 상장 그리고 미용기기 요게 1인데 이게 신규 상장주랑 미용기기에 같은 종목이 겹쳐 있어서 그래요. 아스테라시스가 오늘 89.13. 이게 당연히 신규 상장했기 때문에 신규 상장이 지금 따블이 가능한 거죠. 지금 400%까지 가능하잖아요. 지금 89% 뭐 많이 오른 건 아니에요, 이게. 많이 오른 건 아니고 어쨌든 미용기기에 새로운 이 아이템이 들어왔습니다. 아스테라시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지원 씨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알 수 있는 제품을 운영하는 회사인데요. 안티에이징 관련 미용 의료기기 생산 및 판매업 영위하고요. 메인 제품은 리프테라라는 고강도 집속 초음파 하이프 제품입니다. 자, 하이프로 우리나라에서 1위 찍고 브라질 가서 명성 높이는데 어디예요? 처음에 장성규 씨가 해서 유튜브에서 난리 나서 슈링크 하는 클래시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슈링크가 지금 완전히 그 시장을 지배를 해버렸는데 거기에 이제 하이프 제품으로 리프테라라는 요 제품을 런칭한 회사고요. 요거는 RF 제품입니다. 고주파. 그러니까 고주파가 있고 초음파가 있는데 얘네는 양쪽을 다 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클래시스도 슈링크로 성공을 한 다음에 김수현 씨 모델로 해가지고 지금 고주파 제품 강력하게 동남아시아에 홍보 때리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종합적으로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음파, 고주파 이게 각각의 그 진행되는 방식이나 이게 틀리기 때문에 은우님들이 그거를 조합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맞고 요것도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도 슈링크랑 지금 저거 두 개를 섞어가지고 볼류머죠. 그걸 두 개 섞어서 볼링크라고 해요. 성형외과 피부과 가면은 볼링크라고 볼류머랑 슈링크랑 섞어가지고 몇 회를 이렇게 맞으라고 제시를 해줍니다. 은우님에 따라 틀려요, 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가는데 얘네도 그게 가능하죠. RF 기기도 있고 하이프 기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합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요거는 신규로 나온 RF 기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지원 씨가 모델이죠. 자, 뭐 하지원 씨 다들 좋아하지만 하지원 씨도 이제 40대예요. 근데 40대인데 지금 피부 상태는 20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들 지금 40대 되면 이제 안티에이징 관심 엄청 많고 어떻게 해야 되냐, 장원영 피부 갖고 싶다. 저거 하지원 씨 보면서 지금 많이 뛰어들겠죠. 자, 이제 보니까 현재 매출액 3분기만 볼게요. 3분기 매출액 47.3% 증가, 영업이익 955.7% 증가, 당기순이익 흑자 전환. 지금 실적이 상당히 지금 좋은 상태에서 남미 지역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클래시스랑 비슷하네요. 클래시스가 가장 수출이 많은 것이 브라질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의료기기 업체가 상장을 했고 하지원 관련주이며 하이프랑 RF 기기를 동시에 갖고 있는 클래시스랑 약간 비슷한 모델이 있다. 앞으로 주가를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한 줄 매도평입니다. 이제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아까 어떤 작가님도 그 말 하시더라고요. 지금 가면은 이제 엄청나게 전을 붙여야 되고 손님들이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니라 계속 나눠서 와가지고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주름이 이미 잡히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지원 리프팅으로 명절 며느리 주름살 필까? 대담한 대담 시작을 하겠습니다. 작년과 올해의 그 증시 온도차가 꽤 큰 것 같습니다. 미국장은 과연 과열일까요? 아니면 우리 시장은 반등을 지속을 할까요? 궁금한 상황인데 미국은 여전히 이제 트럼프 2.0 시대가 개막이 되면서 강한 미국이 예상되고 우리나라는 뭐 내수 침체, 수출도 둔화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혼란 속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증시에 좀 먹거리가 있을 수 있을지 진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 옆에 오늘 김한지 박사님 나와 계세요. 궁금한 것들 좀 많이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설 연휴 전에 박사님 뵈어서 너무나 좋고요. 좀 마음 편한 설 연휴를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가지면서 오늘도 좋은 전략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카카오페이 증권이 그 리포트를 하나 냈던데요. 제가 보니까 작년 미국 증시에서 투자한 투자자 중 10명 중 7명이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국내 증시 투자자들은 과반이 손실을 냈다라는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또 JP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CEO가요. 미증시는 과열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쨌든 작년까지 수익률은 미증시가 잘 냈는데 앞으로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관점이 궁금했습니다. 박사님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지표를 부분적으로 보면 뭐 조금 주가가 많이 올라서 밸류에이션상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근데 저는 결론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거품 수준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실 뭐 시가총액 GDP 비율을 사람들이 많이 봅니다. 워런 버핏이 좀 즐겨본다고 해서 버핏 인디케이터라고도 부르는데 이게 지금 GDP 대비 미국 전체 시가총액의 무게가 206%나 됩니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통계적으로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라고 이제 표준 편차상 굉장히 이례적인 확률적으로 드문 그런 높은 수준이다라는 거고요. 가령 2000년 닷컴 버블 터지기 직전에 2000년 3월이죠. 최고점에서 그 당시에 GDP 대비 시가총액 비율이 145%였는데 그때가 이 표준 편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한 40%, 50%포인트가 낮지만 통계적으로는 굉장히 유의미하게 높은 상태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PER, 주가 수익 비율로 따지면 지금 21.5배, 뭐 22배가 조금 안 되는데요. S&P 500 기준으로. 그런데 이 정도의 수준은 사실 뭐 그 닷컴 버블이라든지 과거에 이제 조금 어마무시한 거품 시절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봐줄만하다. 지금 뭐 실제로 M7의 PR이 뭐 테슬라는 지금 100배가 넘습니다만은 그렇죠. 네. 나머지 종목들은 거의 20배에서 30배 언저리거든요. 네. 그 정도는 닷컴 버블 당시에 나스닥 100의 PR이 105배였습니다. 네. 거기에 비하면 지금은 한 네. 30배 정도밖에 안 되니까 평균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네요. 예. 네, 그래서 어닝이 뒷받침되는 기업이익이 뒷받침되는 지금 주가 상승이기 때문에 M7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지금 25.5%거든요. 네. 어마무시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정도의 이익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거품은 아닌데 문제는 이제 지금 많이 올라왔다.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싼 건 아니다. 네. 그리고 약간 과열스럽다. 그런 상태에서 말씀드렸던 어닝의 모멘텀, 약간 눈높이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 눈높이를 못 맞추는 순간 주가는 뭐 조정을 보일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 속에서 예. 강세 행진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 이런 걸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박사님은 과열일 수는 있으나 거품은 아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 하지만 주가가 추세적으로 강세를 이어가려면 실적, 그 컨센서스 기준에 좀 맞는 그런 숫자를 봐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뭐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지도 모른다라는 분석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이 트럼프 대통령 자체도 이제 관세 정책 이런 부분을 때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드는 게 미국의 국채 금리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크게 미치잖아요. 근데 5.5% 시대를 예고하는 분석들이 나와서요. 이건 받아들여야 되는 수순인지 궁금했습니다. 네, 어제 뭐 블랙락의 레이 핑크 CEO가 예. 5.5%를 이제 얘기했고 그 전에도 뭐 JP 모건의 다이먼 회장도 뭐 한 6, 7%까지 갈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언급했던 것을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요. 네. 아무튼 제 생각에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5%를 바로 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에 근접하면 굉장히 사자 세력이 많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제 국부 펀드라든지 뭐 각국의 연금이라든지 중앙은행이라든지 이런 그 기관 투자가가 중심이 되어 있었다면 지금은 뭐 채권 ETF도 많이 발달돼 있고 그래서 좀 개인들의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폭넓어졌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대기 수요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5%를 단번에 훌쩍 넘기기는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이제 금리의 추세가 과거처럼 뭐 경기가 조금 안 좋으면 2%, 뭐 좋으면 뭐 많이 올라도 한 3.5%, 4%를 못 넘는 그런 수준으로 되돌아갈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령 올해 뭐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뭐 지나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트럼프의 각종 부양책도 있고 하기 때문에 2% 중반대, 뭐 2.5%라고 본다면 지금 물가 상승률이 뭐 CPI 기준으로 3.2까지 내려왔습니다만은 거의 3%를 크게 하회하기는 어렵겠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제 성장률 2.5에 3.0의 물가 상승률을 더하면 그게 대충 뭐 국채 금리 값이 되거든요. 경험적으로. 그러면 5.5%라는 것이 그렇게 허황된 수치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요가 광범위하고 넓기 때문에 두껍기 때문에 바로 그 금리가 치솟지는 않더라도 조금 물가라든지 성장률의 이러한 펀더멘탈 요인들이 좀 과거와는 다르다. 그리고 연준의 기준금리도 사실 뭐 팬데믹 이전에는 0.5%였잖아요. 거의 10년 평균이. 지금은 올해 만약에 금리를 조금 내리더라도 4%를 크게 하회하지는 못할 거로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조금 국채 금리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들이 과거와는 좀 달라졌다. 금리는 잘 안 떨어지는 속성이 있을 거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금리는 유지될 것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전략을 짜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그 국제 부디
무대에 복귀하는 그 연설을 했습니다. 예, 스위스 다보스에서 세계경제포럼 화상 연설을 했는데 여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내려야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파월 연준 의장한테 메시지를 던졌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연준 정책도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물가가 유지되면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는데 하라고 또 강요는 받으니까요. 트럼프 2.0 시대는 이렇게 보면 통화정책 수립이 조금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셈법이 좀 복잡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경제 예측 모델을 어떻게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번 9월 달에 B컷으로 시작한 연준의 금리 인하 그 궤적이 조금 말을 바꿨죠. 파월 의장 스스로. 조금 뭐 인플레이션이 좀 부담스럽다. 조금 뭐 내년도 경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연준 위원들이 나쁘게 보는 시각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B컷까지 하면서 9월 달 금리 인하를 시작했던 것에 대한 당위성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제 트럼프 2기가 출범했는데 아무래도 경제 모델은 경제 상황은 트럼프의 경기, 조금 부양 정책, 법인세 인하부터 그리고 기업들에 대한 규제 완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수요를 촉진하는 그러한 측면들이 많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차치하고서라도 일단 그 트럼프의 2.0 시대에 그 서막을 알리는 2025년 올해 경제 성장률이 그렇게 낮게 형성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한 2%대 중반 내지는 뭐 후반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성장률이라고 한다면 연준의 고민도 좀 깊어지겠죠. 그래서 마켓 입장에서는 사실 뭐 연준이 금리를 많이 내리고 경기가 안 좋은 것보다는 연준이 금리를 찔끔 내리지만 그래도 경기가 좋고 기업 실적이 좋은 것이 궁극적으로는 뭐 좀 호재가 아닐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너무 연준이 금리를 많이 못 내릴 것 같다라는 그 부분을 너무 투자자 여러분들이 너무 그쪽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골디락스 환경 플러스 알파거든요. 성장률도 적절하게 나오고 금리는 물가는 서서히 조금 안정되고 더디지만 비록 그리고 연준은 한 번 내릴 등 두 번 내릴지 모르지만 그래도 뭐 아직까지는 인하가 열려 있는 적어도 인상은 아닌 그런 정도의 톤이면 주식시장은 조금 그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좀 그 뼈대를 딱 세워주시니까 그렇게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미국 증시가 AI 성장 중심으로 투자의 그런 흐름들이 좀 활발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얘기를 했잖아요. AI 프로젝트에 거대로 돈을 좀 투자하겠다 이런 흐름도 있었고 그렇다면 올해 이런 흐름이 좀 지속되겠네 이런 가능성은 생각이 되고요. 그에 따른 먹거리도 우리가 좀 잡을 수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또 생각도 하게 되는데 박사님은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네, 좀 미국의 AI 중심의 투자 지금 뭐 큰 얼개만 잡힌 거지만 좀 부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걸 좀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4차 산업 시대에 거의 이제 초입 부분이라고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굉장히 그 AI를 비롯한 혁신 성장 쪽에서의 영역 다툼이 이제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뭐 거의 미국 주도죠. 거기 이제 중국이 견제를 하고 있고 미국은 특히 AI 부분에서 중국의 추격을 거세게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억제하는 정책을 내놓으려고 하고 있을 거고 그저께 발표된 AI 촉진 정책, 트럼프발 이런 정책은 사실은 중국을 겨냥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주식시장으로 지금 시선을 돌려서 생각해 보면 이번 주에도 사실 뭐 금리가 조금 내려갈 때는 M7 중심으로 또 AI 중심으로 좀 약진을 했다가 금리가 조금 올라가면 다시 M7은 조금 주춤하고 또 러셀 2000이라든지 중소형주 또 은행주 실적이 좋았던
그리고 이제 필수 소비재라든지 뭐 부동산 이렇게 조금 에너지 이렇게 조금 PER이 낮은 주가가 조금 착하게 아직까지는 조금 언더퍼폼하고 있는 섹터 쪽으로 네. 순환매가 돌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정리해서 조금 볼 때는 만약에 이제 앞으로 뭐 다음 주에 이제 설이 있습니다만은 국채 금리가 지금처럼 4.5%를 크게 상회하지는 않는 그런 안정된 기조를 이어가면서 나머지 이제 S&P 500 기업들의 실적이 나쁘게 나오지 않는 지금 한 500개 기업 중에 69개 정도가 발표가 됐는데 거의 뭐 예상치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한 80% 정도가. 그런 것이 이제 다음 주까지도 그런 실적의 어닝 모멘텀이 살아 움직이면 제 생각에는 조금 굉장히 좋은 좀 환경이 조성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AI가 조금 달렸다가 AI가 쉬는 사이에 또 다른 493개 종목들이 그동안 한 2, 3년 동안 조금 못 올랐던 그런 종목들이 순환매가 돌고 이러면 지수 자체는 급하게 안 올라가고 시장 에너지는 조금 순환하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시장 체력을 뺏기지 않으면서 시장이 순항할 수 있지 않을까, 강세장의 기간이 조금 연장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트럼프의 정책,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촉발한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억제된 상태에서는 가능한 시나리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혈액순환은 좀 될 것으로 보이네요. 부종 없이 그러면 건강을 지키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율도 사실 걱정거리가 좀 이만저만이 아니었잖아요. 트럼프 당선인 이제 관세 그 부분을 이제 만작거릴 때마다 금리와 환율이 움직이면서 오늘은 좀 반등하지만 그래서 어제 시장이 좀 타격을 입었고요. 그런 흐름들이 좀 변동적으로 느껴지긴 했거든요. 돌파구가 과연 있을까요, 이것도? 지금 뭐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 또 환율 시장에 대한 영향이 완전히 해소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IC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지금 뭐 109까지 갔다가 지금 한 107 정도로 안정이 돼 있지만 아직 게임이 끝난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번 환율은 2017년 트럼프 일기 때보다는 상당히 선제적으로 많이 움직인 부분이 있습니다. 2022년부터 달러가 거의 한 35% 상승했고요. 엔화도 비슷한 폭으로 하락했고 그래서 트럼프와 관련 없이 이번에는 연준의 금리 인상이라는 그런 기제로 요인으로 미리 달러가 비싸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관세 정책이 나와도 추가적인 달러의 강세폭은 제한될 거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지금 달러 강세가 멈추고 이제 약세로 돌았을 것이다라고 예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한 5% 정도의 추가 달러 강세, 반대로 뭐 엔화나 뭐 그다음에 위안화 또 우리 원달러 환율도 한 1,500원대 초반 정도까지는 한 번은 트럼프발 관세 정책의 영향으로 한 번 더 좀 절하폭이 남아 있는 것은 우리가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하자라는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트럼프의 관세가 어느 정도 보폭으로 어느 정도 속도로 관세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위안화 절하폭이 결정되기 때문에 위안화 절하폭이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원달러 절하폭이 연동돼서 결정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의 속도에 달려 있는 문제다 생각합니다. 네. 그 한국은행도 지금 그 곤란한가 봐요. 연 3% 어쨌든 기준금리 유지를 했는데 2월은 당장 이제 인하에 대한 시각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경기 둔화를 예상하면 내려낼 것 같고, 근데 환율 변동성을 고려하면 또 유지를 해야 될 것 같고,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2월은 좀 변화를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한국은행도 결국에는 주변 환율 또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따라서 그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는 걸 보고 대응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수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조금만 원달러 환율의 환경적 요인이 조금 도와준다면 아마도 2월 달에는 금리를 내리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근데 2월이라는 게 조금 애매한 게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대외 불균형 무역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3월 말까지 끝나고 4월 1일 날 조금 그 결과가 발표되면서 관세 정책의 여러 가지 좀 구체성이 그때 돼서야 발표가 되는 걸로 지금 스케줄이 잡혀 있습니다. 4월 네. 1일. 그러다 보면 지금 4월 17일이 올해 들어서 세 번째 금통이기 때문에 정말 급한 마음에 2월 25일 금통위에서 인하할 거냐. 이거는 이제 한 반반 정도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인하 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오히려 4월 1일 날 관세 정책이 나온 다음에 4월 17일 날 그 다음에 이제 인하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토탈 전체적으로는 올해 한국은행이 한 2번 정도 인하를 아마 마음속에 먹고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미국의 그 정책적인 방향성 이런 걸 좀 보고 판단해야 되는 네, 요소가 네, 있기 네, 때문에 이해가 되네요. 그리고 박사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요한 이슈가 일본의 BOJ 중앙은행에서 과연 금리를 인상할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감이 그때 시장을 좀 발작시켜서 좀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는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까요? 네, 사실 시장에서의 시각은 BOJ는 믿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요. 네, 연준처럼 이렇게 포워드 가이던스를 잘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약간 블러핑이 심하고 또 이렇게 딴짓을 하고 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일본의 통화 정책은 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는 걸로 지금 거의 조금 알려져 있고요. 네. 그래서 0.5로 올리고 아무래도 이제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고 이번에도 또 춘투 기간을 지나가면서 3, 4월에 임금이 아마 5% 정도 이렇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BOJ 입장에서는 뭐 금리를 안 올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사실은 2013년 이후에 아베노믹스의 출구 전략을 지금 못 찾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지금 출구 전략을 못 찾을 경우에는 엔화 가치의 추가적인 절하를 조금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작용이 너무 심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인상하는데 아마도 그 다음 인상은 9월 이후에 논의되겠지만 저는 올해 연내 추가 금리 인상은 없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엔캐리 트레이드 부분은 사실은 조금 뭐 정확하게는 우리 모두가 알 수 없겠지만 많이 해소된 것이 아닌가 지난번에 8월 달에 작년. 그래서 조금 엔캐리 트레이딩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설 연휴 전에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대목 거의 다 큰 틀에서 여쭤봤는데 잘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전략 삼아서 앞으로 또 설 연휴 이후에 우리가 또 2월을 또 열심히 달려야 되니까 그 밑바탕으로 한번 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담한 대담 함께했고요. 김한진 박사님의 분석으로 여러분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앵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거는 화장품주 얘기인데요. 이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브랜드를 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이건데 이게 이제 화장품 브랜드인데요. 서울이 대문짝만하게 써 있어서 이거 한국 브랜드 아닌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닙니다. 미국 브랜드이고요. 본사가 미국 플로리다 주에 있습니다. 미국 그 본사에서 대부분의 제품을 다 생산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모든 브랜드명과 제품에 서울이라고 우리가 보기엔 약간 토박해 보이는데 어찌되건 이렇게 다 해서 내보낸다고 합니다. 여기에 브랜드의 철학을 들어보니까 K-뷰티의 정신을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설립했다라고 얘기하는데 한국과 일정 부분 연관이 있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인삼 추출물이나 쌀겨나 아니면 달팽이 점액 고를 핵심 재료는 한국에서 조달받는다고 합니다. 어찌됐건 K-뷰티의 제품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K-뷰티를 끌어쓰는 그런 해외 브랜드가 이렇게 늘고 있다는 거. 서울 스티클즈 브랜드 이야기거든요.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사진 한 장 보여드리고요. 아마존 얘기 이어서 해드리면
아마존 같은 경우에 그 한국산 메이드 인 코리아 화장품이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작년 3분기 동그라미 해놓은 게 그 화장품이 1년 만에 122% 성장했다. 이거 수출 단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의 이커머스 1위 기업이 아마존인데 전체 이커머스 시장으로 봤을 때 한국산 화장품 판매 증가율이 전체 증가율의 5배를 넘어섰다고 하니까 굉장한 인기가 있는 거고, 특히나 뭘 많이 그렇게 사나라고 봤더니 기초 화장품.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기 보면 코스RX, 라네즈, 아누아, 조선, 미녀 등의 브랜드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요, 화장품이 잘 팔릴 것으로 예상되고, 그래서 화장품주 전반적으로 몸값이 현재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수는 부진한데 수출이 버텨주다 보니까 잘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음 페이지 보면 제가 한 2주 전이었습니다. 그때 이거 생각나시나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러니까 삼성그룹 같지 않은 삼성이라고 하면서 느낌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얘기할 때 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장 트렌드가 ODM 비즈니스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이거를 요리 세계에 갖다 붙이면 레시피부터 요리까지 싹 다 해주는 셰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중간에 화장품, 코스맥스, 한국콜마가 대표적인 화장품의 ODM 업체인데, 오늘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은 건 글로벌 세계 1위 ODM 업체인 코스맥스의 눈길이 간다.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증권사에서 최근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흐름들이 나타났는데요. 그걸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흥국증권입니다. 지금 목표 주가를 20만 5천 원으로 올려잡았는데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출 부분, 근데 이런 의문도 있더라고요. K뷰티가 수출은 잘 되는데 미국 수출의 성장률이 피크아웃을 찍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에 대한 반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디 브랜드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쪽 수요가 엄청 많아서 제품 다변화 그리고 수출 다변화의 길이 엄청 열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장품 수출 성장세가 마이너스로 돌아서지 않는다면 끄떡없다라고 하고요. 또 코스맥스의 장점이 하나가 있는데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중국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고객사가 1000여 개가 됩니다. 그래서 중국 경기가 반등하면 코스맥스 덩달아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숨은 잠재력이라고 표현하고 싶고요. 자, 두 번째 하나투자증권인데 흥국증권보다 조금 더 올려잡아서 22만 원으로 상향시켰습니다. 여기는 오히려 한국과 그리고 동남아 쪽의 법인을 긍정적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실적 성장을 견인할 것이다 하는데 대표적으로 법인을 생각해 보면 뭐 태국과 인도네시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긍정적이고 앞으로 코스맥스는 연간으로 봤을 때 실적 잘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하나 있던데 ETF가 나왔어요. 근데 코스맥스가 담겨 있습니다. 보통 ETF 제목 보면은 대부분 그 성격을 알 수 있거든요. 신한운용에서 나온 거고 화장품 탑3잖아요. 이 탑3 안에 코스맥스가 들어가고 아모레퍼시픽이 들어가고 실리콘2가 들어가서 이 세 개의 종목이 비중 60%를 차지한다고 하는 ETF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화장품 수출국 보면은 1등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워낙 강합니다. 그리고 2등이 우리나라가 치고 올라왔습니다. 근데요, 미국 쪽으로 가보면 우리나라가 프랑스를 시원하게 제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미국 쪽에서 우리나라가 대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화장품 대장 중에는 덩치 큰 기업 중에는 아모레퍼시픽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여기가 지금 해외 법인 수출 비중이 40%를 상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중국 쪽에 그동안 발목을 잡혀서 빛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미국과 유럽 시장의 활로를 좀 개척하면서 그쪽으로 좀 당겼거든요. 그런 흐름들이 앞으로도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 목표 주가가 16만 원 선까지 올라갔거든요.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앵커 브리핑은 코스맥스를 얘기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대장장이로 유명한 신이 헤파이토스잖아요. 아무래도 ODM 부분에서 강자, 글로벌 1위인 코스맥스가 그 영광의 위상을 앞으로도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 증권사의 목표 주가가 올라간 만큼 이런 흐름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화장품 잘 만들어서 잘 팔고 있는 상황이고 K뷰티를 홍보하고 있거든요. 이걸 보면서 자기 몸값은 올라가는 이유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코스맥스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앵커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뭐 중요한 이슈가 있죠. 앞서서도 계속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일본 중앙은행 BOJ의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지금 일본 시장은 점심시간이라서 11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휴장을 한 상태이고 아마 12시 정도에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 결정 발표를 할 것 같아요. 금리 인상이 지금 예상이 되는데 오후까지 어떻게 시장이 움직이는지 어떤 영향을 드릴지 저희가 잘 이데일리 TV에서 끝까지 연휴 전이니까 마지막까지 잘 책임져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이데일리 TV를 사칭하는 전문가들 그리고 방송 프로그램이 많아진다고 하니까 꼭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라고요. 또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설 연휴 잘 보내고 다음 주 금요일 날 이 시간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